네, CBS 라디오 박종현 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주말 사이에 이달 말에 퇴임 예정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우리나라를 다녀갔죠. 12번째 한일 정상회담이자 퇴임을 앞둔 기시다 총리로서는 고별 회담인 셈인데 일본으로 돌아간 기시다 총리, 우리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감사하다, 한일 관계 발전에 힘써달라라는 메시지를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자, 이번 회담 여러 시각차가 있습니다만 어떻게 해석할지,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성과는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전 국립외교원장이시고 현직 의원이시죠. 조국혁신당의 김준영 의원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22대 국회가 열렸는데 네. 어떠세요? 이제 의정 활동 해보시니? 뭐 다리를 불사르고 왔는데 생각만큼 쉽지 않네요. 그런가요? 오늘 대정부 질문, 사실 전 내일 외교 분야인데 오늘 정치 분야 하면서 저는 조금 두렵기도 하고 벽이 느껴졌습니다. 뭐가 두려우셨어요? 총리가 뭐 노회하고 노련한 건 알겠는데 예. 박지원 의원하고 할 때도 뒷부분에 약간 분위기를 뭐 웃기기도 했지만 약간 농담 따먹기처럼 왜 공간에 안 불렀냐 뭐 이렇게 하는 게 예. 저는 되게 모욕적으로 느껴졌고요. 아,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중간에 하다 보면 뭐 격해질 수도 야유도 있고. 하는데 그 야유한 의원들을 내려오면서 하나하나 다 노려보면서 내려오시더라고요. 전 좀 공포감을 느꼈습니다. 의원들 대정부 질의하는데 할 때 이제 그 질의하는 의원 말고 이제 대답이 그러면 야유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예. 민주당 의원 예. 하나를 한 대여섯 번 이렇게 눈빛을 사람을 바꿔가면서 노려보더라고요. 레이저를 발사했어요. 예, 전 좀 무서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 약간의 경고성 레이저. 그렇죠. 이게 국무위원들은,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대변하잖아요. 그렇죠. 뭐 완벽하게 대변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 대정부 질이잖아요. 그러면 다소 불만이 있더라도 국민을 보고 겸손하게 해야 되는데 그 의원이 아니라 그 의원을 뽑은 국민들에게 답변하는 거죠. 그렇죠. 그 예. 부분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대하고 역공을 하고 농담을 하고 하는 게 저는 정치첩으로서 너무 실망스럽고 한계가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내일 제가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해서 예. 무슨 소용이 있나 하는 약간 자괴감도 들었습니다. 이제 박지원 의원과 한덕수 총리와의 영상은 저희 한판승부 유튜브에 주요 장면을 올려놨으니까 한번 여러분 보시고 한번 판단하시고, 이제 현안 질의로 좀 바로 가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자, 분위기 매우 좋았습니다. 청와대에서 2시간 동안 한일 정상이 만찬도 하고 이제 기시다 총리가 SNS도 올리고 했는데 의원님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두 분이 둘 다 예. 각자의 국내 정치에서 한일 관계의 개선을 성과로 하니까 두 분은 좋으시죠. 두 분은 좋으시고 그거를 한 사람이 이제 퇴임을 앞두고 우리 성과라고 이렇게 잔치 비슷하게 했는데 예. 뭐 제가 전문가의 눈으로 보면 기시다는 잔치가 되는 게 맞고요.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퍼줬나요? 소위 말하는 반잔을 우리가 다 채웠잖아요. 근데 일본의 반잔 저는 볼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보면, 게다가 저는 역사상 제가 공부에서 3주 남은 권력자가 와서 정상회담을 한 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긴 하죠. 이게 퇴임을 준비하고 이게 아무리 자민당으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여기서 만약 결정을 했다 봅시다. 그럼 그 다음 그 집권자한테 사실은 부담을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조금은 다르지만 생각해 보면 윤 대통령이 5월 9일 날 2022년 5월 9일 날 취임을 했죠. 그렇죠. 20일 날 바이든이 왔습니다. 21일 날 정상회담을 했고요. 그때 나왔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 전까지 관계가 좋았던 문재인 대통령하고 한번 만나고 싶다 했습니다. 만나줬습니까? 아니야. 만남이 성사됐을 때 반대했고요. 그렇죠. 결국 성사가 안 됐거든요. 안 됐죠. 예. 그러니까 외교는 국가를 대표하고 이게 개인적인 친분의 만남이 아니라면 저는 이건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퇴임 3주 남은 일본 총리를 만났다. 3주 남은 사람이. 그런데 이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도 아무리 친일 정부라도 그동안에 부담스러워서 한국은 이 만남을 계속 축소했다는 느낌이 있고요. 한국 정부는. 이렇게 막 성찬처럼 자랑하거나 보도가 많이 되지 않았고 준비할 때도 우리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고 일본은 크게 떠벌렸습니다. 이번 만남을. 이번 만남을 크게 떠벌렸고 일정도요. 제가 외교부에 일정을 물었을 때 금요일 날 왔잖아요. 그러니까 목요일 날 오후까지 일정이 안 나왔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일정을 구했습니다. 누구한테 구할게요? 일본 기자들. 일본 기자들은 이미 일정을 다 얘기했고요. 우리 외교부가 국회에 지금 제가
질문을 했는데 국회의원이 일정 못 알려주고 모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축소지향적으로 이번에 만났고 일본은 이걸 굉장히 확대지향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이게 분위기가 분명히 느껴지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을 위한 기시다를 위한 정상회담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셔틀 외교를 복원한 것이다. 단절됐던 한일 관계를 회복한 걸 상징적으로 보여준 장면이 아니냐. 그러니까 복원했죠. 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개선된 모습은 분명히인데 그 어떻게 개선됐느냐는 우리의 불리함으로 개선된 겁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그래도 이제 지소미아를 완전 회복을 하고 재외국민 보호 협력각서 등 이런 합의들은 평가할 만한 부분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뭐 거기에다가 이제 뭐 우키시마도 나오고 네. 그다음에 뭐 출입국 관련해가지고 뭐 사전 심사제도 이런 것들을 갖다 붙인 것 같은데 예. 아마 이랬겠죠. 마지막까지 우리는 뭔가를 선물을 주지 않으면 지금 국내 분위기가 안 좋다. 와, 안 좋다. 예. 뭐라도 내놔라 해서 끌어모아서 포장했다는 느낌밖에 안 듭니다. 저는. 영끌한 겁니까? 예, 그러니까 보시면 지소미아 뭐 회복했다면서 뭘 또 완전히 회복해요? 하면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그다음에 재외국민 보호인데 자 한일의 유사시에 피난한다 그랬는데 이 자체가 일본의 유사시 생길 가능성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한국이란 말이에요. 예. 그럼 한국에 개입할 오히려 명분을 주는 것이고요. 이것과 함께 저는 이것도 굉장히 꼼수라고 보는데 예. 그 우리 사전 심사를 한다는 게 여행자를 위해서 편의를 보여준다는 게 이게 저는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얼마 전에 외교부 고위당국자에서宣言 조약처럼 예. 많은 분들이 이게 무비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일본에서 검사를 한 다음에 한국에 들어올 때는 예. 아예 아무런 신분증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국내에서 우리가 제주 가서 나갈 때는 신분증 안 말이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면 일본에서 심사한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자위 뭐 그럼 과장되지긴만 무슨 조폭이 들어오든지 아니면 자위대가 들어오든지 우리는 막을 길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 그런가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걸 우리가 먼저 한 게 아니라 일본이 먼저 했다고 사실 한 것도 마치 기시다의 선물처럼 한 것도 이상하고요. 아. 그리고 우리가 상호조약에 의해서 우리가 한다는데 그러면 만약 베트남도 지금 거의 230만이거든요. 예. 그럼 해줘야겠네요. 이게 아닌 거예요. 저는 이것도 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지난 기시다 총리와 대통령이 굉장히 관계가 좋았고 이제 70일마다 만났다. 뭐 두 남자의 브로맨스다. 뭐 이렇게 이제 언론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의원님 보시기에 그럼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습니까? 저 우리는 없다고 생각해요. 100대 빵입니다. 100대 빵인가요? 이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마디 정의하면 3주 남은 기시다가 예. 3년 남은 윤석열 정부를 이겼다 협상에서. 아 그런가요? 그럼 왜 이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까? 왜냐하면 외교가... 처음부터 걸려있으니까요. 성과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예. 이게 뭐냐면 국민들의 반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좀 예. 무리수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당의 입장에서도 보면 우리가 양보했잖아요, 강기동호. 예. 그런데 일본은 거기에 대해서 반전은 충분히 채워지지 않았다는 건 객관적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결정을 한 게 잘못이 아니라고 하기 위해서는 계속 일본을 변호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꾸 포장을 해주고 있잖아요. 이를테면 뭐 어떤 포장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네. 이제 기시다 총리가 이번에 와가지고 네. 1998년 한일 공동선언을 포함해서 역사의식은 역대 일본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음을 명확히 말씀드렸다. 요건 이제 과거에 했던 사과들 계승하고 있다. 어떤 사과예요? 뭐 그 포함해서 역대 일본 내각이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 아베는 인정하지 않는 사과. 그다음 무라야마나 고노지. 그렇죠? 특정하지 않았다. 특정하지 않았다는 말은 예. 이거는 자꾸 한국이 그렇게 말한 거는 일본 공식정은 사과한 거다라고 자꾸 우리가 또 변호하잖아요. 예. 아니요. 일본은 계속 번복하고 있는데요. 아하. 강제동원도 인정하지 않고 했는데요. 그런데 왜 했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모호하게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왜 항상 각주를 우리가 붙이냐고요. 근데 이분이 또 각주 붙였어요. 저 자신은 당시 어려운 환경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대단히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하신 것에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이 말은 우리 일본의 지진이나 태풍이 입었을 때 예. 우리가 마음 아프잖아요. 그렇죠. 그게 제 자연재해로 집을 잃고 목숨을 인명피해라는 것은 너무 가슴 아프다고 뭐가 달라요? 거기는 뭐가 없냐면 가해자의 책임이 없잖아요. 그 일본의 가해자의 성을 책임을 든 게 여기 없잖아요. 그래도 당시 어려운 환경. 예. 제가 또 이렇게 변호하는 입장은 아니고 저 해석하려고 노력하는 건데. 그래도 이제 노력을 하려고 한 흔적은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그러니까. 대통령. 예. 그런데 지금 예. 일본 우파 정부에는 예.
일본의 침탈은 강압적이지 않고 불법적이지 않다는 거를 역사 수정주의를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이런 거죠. 늘 사과하던 사람이 이번에 그걸 빠뜨려서 내가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면 이건 맞아요. 근데 일본의 지금까지의 문맥이나 정책이나 이들의 이념적 배경이 자기들의 불법성과 강점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 거는 계산된 거죠. 예. 자기의 책임성을 벗어나는 겁니다. 예, 사도광산 문제가 이제 이 부분 최근 언론에서나 국내에서 많이 논란이 됐었고, 이제 사실 조선인 노동자 강제동원 사실 누락이 문제가 됐었는데, 제가 가서 확인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말 없어요. 강제노동이라는 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이 직접 일본 가셔서 확인도 하셨고, 확인했지 않습니까? 이 문제도 논의할 만하지 않았을까요? 이번 테이블에서? 그런데 그걸 해서 일본이 인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광산 때 똑같습니다. 한국이 그렇게 하면 일본이 안 받아들이면 우리는 이것이 결렬될 걸 각오해야 되는데 그냥 다시 그때도 일본은 그거 인정한 걸로 우리가 봐야 한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김태호 차장도 이제 같은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일단 7월에 일단락돼서 정상간 언급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일단락됐다고 하는 건 한국이 지금 만족한다는 뜻이잖아요. 전혀 만족스러운 결과가 아니에요. 사과했습니다. 뭐 이런 거랑 같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이제 한일 정부의 그 논쟁이 끝난 겁니까? 그럼 이건 이 상황 끝날 수 없죠. 그러니까 오히려 끝났다기보다는 이게 선례를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일본은 확실하게 강제동원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지금 66개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66개? 예, 이게 두 개 중 군함도가 1호고 사도광산이 2호고 뭐 우키시마부터 시작해가지고 66개가 등재를 준비한다든지 적어도 우리 관련된 것들이 등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계속해서 그럼 역사 논쟁은 계속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전례를 만들어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또 더 이상 우리가 요구하기 힘들어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더 이제 양보할 수 없는 것이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의원님의 주장인 것이죠. 예. 그리고 심지어 제가 유인천 문체부 장관을 장관. 편들 줄은 몰랐는데요. 하여튼 9월 달에 만나면 문화부 만날 때 이 변화를 예를 들어서 사도광산 위치 변경이라든지 강제동원에 대해서 말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외교부하고 지금 안보실 1차장 끝났다 하잖아요. 우리가 갔었을 때도 강제동원 지금이라도 적시해라. 그래서 더 사람 많은 곳에 옮겨라. 명부 공개해라. 이 세 가지인데 우리 정부가 안 하겠다고 일단락됐다 그러면 그게 뭔 일본이 듣겠습니까? 그렇군요. 그럼 우리 정부가 더 앞으로도 명확한 입장을 계속 보여야 한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고 아까 이제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양국의 출입국 절차 간소화 이게 논의가 됐었고 이제 한민수 대변인 같은 경우는 사전 입국 심사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일본에 주는 또 하나의 선물이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같은 맥락으로 의원님도 말씀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그냥 일본이 다 들어올 수 있다. 일본인들이. 그럼요. 그러니까 물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봐야 되는데 지금의 자세로 보면 이게 과연 그냥 단순히 그 관광을 늘리기 위한 거냐 저는 좀 의심이 돼요. EU라는 나라에서는 서로에 대한 일종의 한 나라까지 적으로 가기로 했던 신뢰 위에 있는 것인데 그렇죠. 지금 한일 간에 해소된 게 이렇게 없는데 게다가 유사시에 지금 자위대가 들어오는 걸 찬성하는 분이 안보실에 있다면 이게 막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빗장을 여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군요. 이걸 일단 시행해 본 다음에 후과는 나중에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받겠어요? 저는 문제가 뭐냐면 나중에 지금 그렇잖아요. 한미일 각서도 그렇고 안보협력 역진이 불가능하게 한다는데 조약이 아니면 역진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정부끼리 약속을 해놓으면 문재인 정부 때 당했잖아요. 한국은 국제적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나라다라고 계속 공격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역진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계속 바꾸더라도 일본한테 외교적으로 계속 불리한 위치에 만들어 놓는 거죠. 왜냐면 외교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자 이제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이번에 이제 일본은 굉장히 만나고 싶었다. 이제 스케줄까지 확정해놓고 했었었는데 그럼 기시다 입장에서는 3주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만나고 싶어했고 그 만남을 끝내려고 했을까요? 그건 국내 정치적 이유입니다. 일본 기시다는 사실상 이 직전까지 북한하고도 뭘 만들어내려 그러고 한미일 한일을 업적으로 치하해서 살아남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근데 보니까 이렇게 살아남으려 했다 여의치 않잖아요. 만약에 투표까지 가서 총재에 실패하면 그때부터 영향력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선제적으로 해서 넘겨주고 마쿠에서 행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마쿠에서 행사할 것들을 한국을 통해서 빵빵빵 이렇게 찍고 가는 겁니다. 자기 성과를. 마쿠 정치를 위한 포석이다. 왜냐하면 일본은 마쿠 정치가 상당히 강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아는 많은 사람 원로들이 거의 나이가 너무 많아서 실제로 뒤로 물렀으면 스가와 기시다 두 사람이
마쿠의 실세를 실세다. 그렇게 됐을 때 예. 지금은 스가가 미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거기에서 실패하거나 뭐가 됐을 때는 자기 또는 자기가 미는 사람이 자기도 재등장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왜냐하면 아베가 2번 등장했잖아요. 아하, 맞네요. 그 사람한테는 차후를 위한 포석을 그러니까 이걸 들어준 겁니다. 우리가.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스가 총리가 미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은 가능성이 상황이다. 많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고 봐야 되지만요. 그러면 향후에 또 우리 정부도 많은 변수를 가지고 또 한일 관계에 임해야겠군요. 그런데 지금 보면 같은 자민당이면 일본이 그러니까 일본한테는 윤석열 정부가 있을 때 3년 동안 많은 것을 이뤄야 될 만큼 오히려 지금 정부가 일본 우파 정부에게는 굉장히 입맛에 맞기 때문에 스가 쪽에 사람이 오더라도 이 문제를 건드리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기시다의 작품이다. 실은 윤석열 정부가 해준 건데 일본에서는 기시다의 업적이 되는 거죠. 그 의미에서 기시다는 역시나 외교를 잘해. 그렇죠. 정치적 자산을 잘 갖고 가는 거. 남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겠군요. 자, 김준영 조국혁신당 의원을 만나고 있는데 이제 미국 대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미국 대선이 약 2달 정도 남았네요. 얼마? 2달도 11월. 안 남았죠. 11월 5일입니다. 야, 굉장히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어느새 바이든 부통령이 사퇴를 하고 해리스가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를 하고 해리스 후보가 이제 민주당 후보가 됐는데 엎치락뒤치락 해리스가 앞서 나가다 이러다가 또 요즘 또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중간에 제가 안 나와서 그런데 실제로 두 번의 큰 변곡점이 있었잖아요. 하나는 총탄이 지나갔을 때고 그렇죠. 그때는 끝났다고 얘기했고 사진 한 장 보고 다 끝났다고 얘기했죠. 게임 오버. 그런데 그다음에 해리스가 등장하니까 갑자기 이 진보 측이 결집을 하기 시작해서 다 역전을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그때 얘기한 거 이거 조금 거품이다. 왜냐하면 완전히 절망해 있던 민주당 지원 지지자들이 새로운 희망을 보고 엄청나게 결집했고 언론들도 거기에 띄우기를 컨벤션 효과, 컨벤션에다가 교체 효과 그리고 제일 어려웠던 게 나이였는데 그 변수를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최고의 약점을 날렸기 때문에 결집을 했는데 이거는 조금 왜냐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려갈 것만 남았다. 특히 해리스가 자기를 증명해야 되는데 주위의 사람들이 생각보다 해리스가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연설부터 토론부터 자기 정치 왜냐하면 바이든 2.0이 될 것인지 해리스 1.0이 될 것인지도 주목을 할 만한 거고요. 과연 트럼프를 어떻게 이겨내느냐. 그래서 지금 며칠 안 남았잖아요. 10일 날. 10일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11일 날 오전인데요. 그게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도 그 부분을 계속 공격하고 있잖아요. 단독 인터뷰 안 한다. 단독으로 안 하고 계속 뭐 부통령 후보랑 같이 그냥 인터뷰하고 단독이 그건 약점이다라고 계속 공격하고 있는데 그렇죠. 뭔가 그리고 있나요? 실제로 부통령은 이게 좀 딜레마인데요. 부통령은 가만히 있어야 되고 티가 나 원래 안 됩니다. 미국에서는. 존재감 드러내면 안 되고. 부통령은 그냥 유고시만 대통령 유고시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 그렇더라도 주변에 일해보는 사람이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세평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랬어요. 뭐 친화력이라든지 추진력 이런 것들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바이든은 그래도 오바마의 부통령이었지만 외교는 잘하고 이 사람이 오히려 전문가였죠. 그런 전문성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여성 문제나 이 환경 문제에 약간의 지식이 있지만 그거 외에는 별로 증명한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미국은 공화당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선거 구조입니다. 지금. 현재? 왜 그렇습니까? 인구 분포가 대도시는 아무리 늘어나도 캘리포니아와 뉴욕은 이미 변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 10년 전부터 일어나는 게 뭐냐. 사실은 엘 고어 때부터 일어나는 게 뭐냐면 전체 총득표 수에서는 항상 민주당이 앞서는데 선거인 다시 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직접 투표가 아니라 공화당은 죽어도 그거 안 바꿀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와중에 또 갑자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해리스 후보 지지를 공개적으로 밝혔는데 저도 처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지? 원래 이게 트럼프랑 그 누굽니까? 이제 푸틴이 굉장히 친했던 관계고 막 그 사전에 뭐 지원설도 있고 막 그랬었는데 지난 대선 뭐 했었는데 갑자기 해리스 진짜 찐으로 지지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약간 연막이에요? 여기 분야는 제가 본 주편을 보니까 거의 반농입니다. 반농담 쪽이었고 참 놀리는 거였어요. 약간 조롱조였다. 그리고
민주당은 뭐냐하면 항상 러시아의 대선 개입에 대해서 엄청나게 예민했고 그러니까요. 예. 힐러리 때부터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이 소리 가지고 아주 발끈해가지고 아니 다른 정치가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왜 대선 개입이냐 할 정도로 예. 과민한 반응을 보였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좀 그래서 고단수로 아예 민주당이 오히려 감점을 주기 위한 거라는 얘기도 있고 저는 그것도 일견 맞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러시아에서는 그렇게 둘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지만 예. 내부에서는 트럼프가 오히려 다루기 쉽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든은 매우 체계적으로 러시아에 대한 반러시아 정책을 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거는 구태여 얘기하자면 이게 반어법이었다. 반어법이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TV 토론 예정돼 있으면 우리 시간으로 11일이고 미국 시간으로 10일에 이제 예정돼 있는데 전 세계에 관심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확실히 첫 번째 게 또 처음 등장하고 제대로 1대1로 붙는 거기. 첫 인상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의원님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지금 해리스는 완전히 지금 칩가여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고 연습하고 이럴 때는 되게 이제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연습하겠죠. 스파링 같이. 트럼프는 그냥 돌아다닙니다. 나는 네가 연습 안 해도 된다. 이때까지 해왔고 초보자들은 공부해도 나는 자기는 공부 안 한다. 모든 게 준비되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를테면 인터뷰 질문지 필요 없다고 하는 인터뷰랑 거의 같겠군요. 근데 전체적 분위기 보면요. 지금 전쟁 못 끝내고 있죠. 어쨌든. 그렇죠. 그다음에 경제 일단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금 물가는 잡았지만 경제가 다시 또 그렇잖아요. 물가 잡고 나면 경제가 지금 하강 국면으로 가고 특히 백인 노동자들한테 어필했던 건데 지금도 백인 노동자들이 생활의 어려움, 민생의 어려움들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트럼프한테 유리한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현직에 유리한 구조. 그러니까 이거를 바이든 같이 가지고 있는 현직 프리미엄으로 덮을 수 있던 부분을 과연 해리스가 그러니까 나이 약점은 가리고 가지고 있던 수권 능력은 증명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판을 증명해야 되고 사람들은 희망을 주는 게 훨씬 더 어려운 과제겠죠. 욕하는 것보다. 트럼프는 욕하는 게 똑같단 말이에요. 그걸 얼만큼 정권 심판론. 게다가 지난번에서 졌단 말이에요. 어찌됐든 그렇죠. 바이든이 이제 거의 지다시피 하고 그렇게 보면 이거는 비교도 사실은 해리스가 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때리기 쉬운 사람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거에서 훨씬 더 어려운 과제가 저는 해리스 앞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해리스가 더 어려운 시험이 되는 거군요. 그럼요. 그리고 또 처음이잖아요. 떨리겠죠. 힘들 겁니다. 사실 부통령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데 사실은 그 실전으로 이제 해서 진정한 지도자의 면목을 보일 시간이 왔다라는 점이군요. 자, 의원님 이제 그 우리 조국 혁신당의 경우에 이번 10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국 대표가 월세방까지 가고 총력전에 나선다 이런 보도가 의원님은 안 내려가세요? 저도 내려가야 되는데 일정이 많긴 한데 제가 당에 좀 눈치가 보이긴 합니다. 그래도 가능한 내려가겠습니다. 내려가세요. 네, 내려가겠습니다. 조국 혁신당의 인지도가 많으신 분인데 내려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선거운동 그럼 추석 연휴 동안도 계속 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또 중간에 또 해외 국감이 있긴 합니다. 제가 외통위 소속이라서. 그런데 저는 이게 미국하고 닮은 게 뭐냐면 결국 제3당이 버티기 힘든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제3당이 돌풍은 일으키는데 그게 하나의 제도권에서 하기에는 지금의 선거법이나 정당법이나 이 국회법들이 다 불리해요.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 명멸했던 많은 진보 정당이나 제3당들이 다 뿌리를 못 내렸잖아요. 그런 점에서 뭐 민주당은 왜 우리 세빙선이라 그래놓고 왜 전국 전당이 됐냐고 어이없는 소리를 하는데 사실은 그건 우리한테는 사실 그거는 올바른 말이 아니죠. 정당을 시작했으면 당연히 뿌리를 내리고 대중 정당으로 가야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승부를 떠나서 우리가 그런 정당이라는 것들을 지지자들한테 보여주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뭐 세빙선의 역할을 시작했지만 그래도 어떤 공당이기 때문에 공당으로서 할 수 당연히 전국에 후보를 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세빙선만 역할하고 대중 정당으로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민주당하고 합집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이제 10월 재보궐 선거도 열심히 할 것이다. 이기면 너무 좋겠고요. 만약에 이기지 않더라도 이거는 우리의 이 결의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일부 호남적에서 왜 경쟁하냐, 뭐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 좀 약간 비판적 메시지를 내시기도 하시는데. 박지원 의원님 제가 좋아하지만 왔다 갔다 하셔요. 어떨 때는 또 우리 편을 드시다가 어떨 때는 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아니 오히려 호남에서는 경쟁을 하고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경쟁을 해도 사실은
뭐 야당에서 뭐 이길 야,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럼. 예. 그다음에 부산에서는 우리가 저기 단일화 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합리적이니까 그냥 하시면 돼요. 근데 일각에서 이제 그 금정구청장 선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후보를 확정한 것이 아니냐 이런 움직임도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서 계속 그래도 단일화 진행하실 것이다. 단일화 제의를 계속 할 겁니다. 우리는. 네. 알겠습니다. 어떤 민주당의 어떤 그런 비판에 대해서 우리는 전국 정당으로 가는 길이다라는 말씀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혁신당의 김준영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예.